불가능합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닙니까? 산골마을 출신 한국 소녀의 혁신적 알고리즘에 EMIT 교수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녀가 화면을 켜자 화면 속 코드를 본 테슬라 AI 책임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팀 20명, 6개월, 수백억 예산으로도 못 푼 문제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을 이 알고리즘이 폐품장 쓰레기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소영입니다. 한국 전라남도 외딴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저는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죠. 실리콘밸리에서 AI 혁명이 일어날 때 저희 마을에는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AI 컨퍼런스에서 박수를 받기 한 달 전 제 모습은 이랬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45분을 달려 읍내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할머니가 직접 다림질한 교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지만 제 손에 들린 책가방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1,000원에 사오신 중고품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나셨고 그 후로 저와 할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시간에 반 친구 민지가 말했습니다. 또 코딩 수업이야. 김 선생님한테 제발 컴퓨터 좀 만지게 해달라고 부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난 컴퓨터 없잖아. 배워도 연습할 데가 없는데. 우리 학교 컴퓨터실에는 10년 된 컴퓨터가 겨우 8대, 30명이 돌아가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처럼 여자애가 코딩은 무슨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소영아, 네가 진짜 IT 회사 취직하겠다고? 그거 서울 가서 엄청 공부 많이 해야 한대. 우리 같은 시골 애들은 그냥 농협이나 우체국 시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소영, 넌 국어랑 영어는 잘하니까 문과 쪽으로 진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 오후 저는 읍내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컴퓨터를 1시간만 쓸 수 있었지만 그 1시간이 저에겐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죠. 코딩, 독학, 프로그래밍, 공부법이라고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학생 이용 시간이 끝났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펜으로 베껴 적던 노트를 급히 덮었습니다. 버스 시간도 늦어서 비를 맞으며 집까지 1시간을 걸어 돌아왔죠. 소영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할미가 감자전 부쳐놨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미소 뒤에 감춰진 주름살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신호였죠. 기다란 식탁에 앉아 감자전을 먹으며 오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 더 멀리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 농사 지은 쌀을 팔아 학교에 보내고 계신데 더 큰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전 대학 안 갈래요.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소영아, 할미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하면 할미는 그걸로 된 거야. 그날 밤 전등 아래 몰래 프로그래밍 책을 보던 저는 창밖에 비치는 무언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물에 젖은 마을 쓰레기장을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할머니의 코꼬리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질퍽한 흙이 묻을까 염려되어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고 마을 외곽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던 그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고급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은색 케이스는 한쪽이 깨지고 뒤틀려 있었고 화면에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새 것을 사면서 버린 게 분명했죠. 그래도 이걸 버려? 아깝다.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손에 컴퓨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유명 회사의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본 적 없는 기종이었죠. 작동만 한다면.
노트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척하며 배낭에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소영아, 오늘은 비 안 온대. 우산 안 가져가도 된다. 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했죠. 대신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서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내밀자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학생이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이거 비싼 물건인데.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어요. 버려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 노트북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메인보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액정 위쪽이 깨졌고 배터리도 완전히 죽었어. 수리비가 2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런 돈 있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값도 빠듯한 형편에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그럼 부품만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직접 고쳐볼게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학생이 컴퓨터 수리해 본 적 있어? 없지만 배우면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작업대 아래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내가 고장난 노트북들에서 빼놓은 부품들이 있어. 액정은 없지만 배터리는 다른 것들도 좀 있어. 가져가. 어차피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야. 정말요? 얼마예요? 돈은 됐고 대신 약속 하나 해주겠니? 이거 고치면 나한테 보여줘. 학생이 어떻게 고치는지 궁금하네. 그날 저는 상자 가득한 부품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드라이버 세트와 인두기를 샀고 읍내 도서관에서 노트북 수리의 기초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가 밭을 나가신 사이 제 방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내부 메모리를 잘못 건드려 더 망가뜨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납땜을 잘못해 손가락을 댔고요. 밤마다 학교 숙제를 마치고 몰래 노트북을 고쳤습니다. 열흘 밤을 고스란히 새우다시피 했죠. 그리고 마침내 11번째 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위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아래쪽은 멀쩡했죠. 부팅 소리가 들리고 리눅스 운영체제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작동한다. 정말 작동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할머니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검은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전 주인이 남긴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프로그래밍 수업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라는 또 다른 폴더도 있었죠.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끝없이 코드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나도 자지 않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첫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설렘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암흑 속에서 별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은 제 앞으로의 여정을 밝혀줄 등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수리점 할아버지께 노트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네가 고쳤다고?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가게 컴퓨터가 자꾸 먹통이 되는데 한번 봐줄래? 시간당 10,000원 줄게. 그렇게 저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컴퓨터를 수리하고 그 돈으로 노트북 부품을 사서 제 것을 더 업그레이드했죠. 금이 간 화면은 테이프로 붙이고 조금씩 더 나은 부품으로 교체해 나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 한 대가 농촌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노트북 한 대가 이렇게 제 세상을 바꿨다면 저 역시 다른 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집 뒷마당에는 오래된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할머니가 김장 배추를 저장하는 곳이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저는 그곳을 제 비밀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낡은 책상을 놓고 자전거 다이나모를 개조해 만든 충전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로 노트북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간단한 회로였죠. 전기가 끊기거나 할머니 몰래 공부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영아, 요즘 얼굴이 파리하다. 밤에 제대로 자니? 네, 잘 자요. 시험 준비하느라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매일 밤 3시간씩 자며 코딩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비닐하우스로 살금살금 나갔죠. 때로는 비가 와서 지붕이 새기도 했고 여름밤에는 모기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파이썬 튜토리얼을 시작으로 저는 독학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했죠. 변수, 함수, 알고리즘 같은 용어들은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인터넷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끊기도 했죠. 당연히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 PC방에 갔습니다. 2시간에 2,000원, 제 용돈의 거의 전부였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얘야, 매주 오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PC방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도 이해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싣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노트북이 젖을 뻔했지만 제 교복 재킷으로 감싸 겨우 지켰습니다. 그날 저는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와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께 꾸중을 들었죠. 소영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고3이라 바쁜 거예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꾼 할머니와 사는 시골 소녀가 프로그래밍을 독학한다니 들으면 모두 웃을 테니까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마스터하고 간단한 웹 크롤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고급 프로그래밍으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려면 최소 8GB 램이 필요합니다. 제 노트북은 겨우 최저 사양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돈도 없었고 더 좋은 컴퓨터를 살 여유는 더더욱 없었죠.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몇 시간씩 컴퓨터를 켜두어야 했는데 전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꼭 고성능 장비가 필요할까? 저전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PC방에서 다운로드한 학술 논문들을 밤새 읽으며 저는 기존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었고 저전력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처럼 재료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고 불필요한 계산은 과감히 생략했죠. 자전거 발전기로 노트북을 충전하며 코딩하던 어느 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페달링하는 속도가 불규칙한 것처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 그렇게 저는 변동 전력 적응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계산을 계속할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 전원이 꺼져도
중요한 데이터를 잃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델을 훈련시키다가 노트북이 과열되어 꺼졌고 3일간의 작업물이 모두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SB 드라이브의 5분마다 자동으로 백업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소영이가 자전거 발전기를 돌리며 코딩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들켰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주워온 일, 몰래 코딩을 공부한 일, 그리고 저의 꿈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소영아, 할미가 니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비밀로 했던 게 죄송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열심히 하는 걸 할미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밤에 몰래 이러다 몸 상하면 어쩌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 작업실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읍내 전기기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내 꿈을 위한 거니까라고 하시며 흔쾌히 지원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코딩에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전거 발전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 알고리즘의 영감이 되었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고 발전기만으로 작동시키며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도 했죠. 내 노트북이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면 전 세계 인터넷과 전기가 부족한 지역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어느새 제 목표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저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읍내 도서관 게시판에서 지역 과학 경진 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문제 해결하기가 주제였습니다. 상금은 50만 원,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거야. 내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기회가 왔어. 저는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농작물 병충해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농작물 잎사귀를 찍으면 질병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끊겨도 기본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앱이었죠. 비닐하우스 작업실에서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저전력 환경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이 앱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경진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할머니가 비닐하우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소영아, 이것 좀 받아. 할머니가 내미신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미가 콩 조금 팔아서 마련한 거야. 대회에 나가려면 옷도 사야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이겨요, 할머니. 제 이름보다 할머니 이름을 더 빛나게 해드릴게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루 2시간씩 자면서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제 코드가, 제 알고리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워 올린 저만의 해결책이 곧 세상에 선보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지, 수리점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짠 모든 코드줄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촌 소녀의 고독한 학습은 이제 곧 첫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할머니가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읍내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금이간 화면에 테이프를 붙인 노트북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배낭에 넣었고 할머니표 김밥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소영아,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못해도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버스에 오르며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사실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코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과연 제가 만든 앱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온 고등학생들이었고
몇몇은 대학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최신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기 참가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고 참가자 배지를 받았습니다. 18번 부스. 구석에 위치한 작은 테이블이었지만 저에겐 그것조차 감격스러웠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된 노트북 화면을 펼치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제 노트북을 힐끗거리며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건 뭐야, 골동품인가? 라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노트북 외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코드니까요. 심사위원단이 부스를 돌며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대학교 교수, IT 기업 임원, 지역 농업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들이 18번 부스에 다가오기 전 옆 부스의 평가를 듣고 있으니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의 시장성이 좋네요. 벤처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인상적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제 앞에 섰고 그중 한 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과 학교,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입니다. 금산농업고등학교 3학년이고 제 프로젝트는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분은 안경을 고치며 제 노트북을 쳐다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저전력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둘째, 인터넷이 끊겨도 기본 기능은 유지됩니다. 셋째,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90% 이상의 정확도로 주요 농작물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준비해간 상추 잎사귀를 카메라로 비추자 앱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 녹균병 확률 94%, 권장 조치, 감염된 잎 제거 및 구리 성분 살균제 살포. 한 심사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이 정도 속도와 정확도라면 최신 서버급 하드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노트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꼭 필요한 계산만 수행합니다. 기존 모델은 모든 픽셀을 분석하지만 제 모델은 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자원을 절약합니다. IT 기업 임원으로 보이는 심사위원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노트북이 너무 낡아서 일반적인 AI 모델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작동하게 만들려고 연구하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데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인터넷도 불안정해서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농업 전문가가 한 발 더 다가와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트북에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네, 화면 위쪽이 금이 가서 테이프로 고정해 놓은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주웠거든요. 순간 부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잠깐, 이 프로젝트를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개발했다고요? 네, 6달 전에 발견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서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해가며 코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한소영 학생,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코드를 정말 혼자 작성한 건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한 건 아닌가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IT 기업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 부분, 메모리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 앞에 노트북을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지만 제 모델은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 큰 통에 한꺼번에 담그지 않고 작은 그릇에 나눠서 양념을 고루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농업 전문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인터넷 없이도 작동한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큰가요? 모든 농작물 질병을 포함하나요? 아니요.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재배하는 10종 작물의 주요 질병 30가지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더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30분 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마지막에는 존중의 눈빛까지 보였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프로젝트군요. 한소영 학생.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 놀랍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긴장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부스의 참가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대단하다. 심사위원들이 내 부스에 30분이나 있었어. 보통 5분도 안 되는데. 옆 부스의 남학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프로젝트도 정말 멋지던데. 내 노트북 정말 쓰레기장에서 주웠어? 응, 반은 고장났지만 그래도 잘 써.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나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노트북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거든. 점심시간 몇몇 참가자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에 대해 물었지만 곧 제 알고리즘과 코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코딩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독학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어?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야. 비싼 장비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 오후 3시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강당에 모였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 프로젝트를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장려상, 서울과학고등학교 김민준 학생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청중의 박수 속에 서울과학고 학생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수상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이지원 학생의 AR 외국어 학습 시스템. 이어서 대상 발표 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산농업고등학교 한소영 학생의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맞나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영아, 내 이름 불렀어. 얼른 올라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의 마이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한소영 학생,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객석에서 누군가 파이팅! 외치는 소리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께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강당에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농업소녀, 쓰레기장 노트북으로 IT 혁신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음날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멀리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품에 뛰어들어 트로피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상 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오신 거였습니다. 소영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재가 나다니. 이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시더니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영아, 마을회관에 남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니? 컴퓨터도 오래됐지만 하나 있고 인터넷도 빠른 편이야.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날부터 저는 마을회관의 작은 방에서 코딩을 계속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정보 선생님은 특별히 저를 불러 프로그래밍 관련 책들을 빌려주셨고, 진로 선생님은 대학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소영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하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지역 신문 기사는 점차 더 큰 매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단위 신문에 실리고 농업 관련 월간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제 앱에 관심을 보이는 농업 회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붙인 테이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부서진 기기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제 미래를 향한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꿈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대회에서 받은 상금 50만 원으로 노트북 화면을 교체하고 메모리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테이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지만 작은 조각을 남겨두었습니다. 제 여정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 덕분에 몇몇 농업기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앱을 실제 농가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주말마다 인근 농가들을 방문해 앱을 테스트하고 개선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피드백은 프로그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영 학생 앱 덕분에 배추 농사 절반은 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농부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코드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지만 대학 진학보다 제 앱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농업기술 포럼에 가입해 제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저 다른 개발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입니다. 저전력 환경에 최적화된 이 접근법은 AI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꼭 지원해보세요. 당신의 프로젝트는 정확히 그들이 찾는 종류의 혁신입니다.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경진 대회라니 감히 꿈꿀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호기심에 검색해보니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지원하는 대형 대회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 솔루션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프로젝트가 딱 맞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참가비가 $300, 약 4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제출 서류와 발표는 영어로 해야 했습니다. 셋째, 본선 진출 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불가능해. 좌절감에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이야.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대회 지원서를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가비는 대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글쎄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의 문서는 모두 영어였으니까 도전해 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원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에 번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술적인 용어는 직접 찾아가며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코드 샘플, 그리고 앱 시연 영상까지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영상 촬영 중에는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셀프 촬영을 했습니다. 밤중에 할머니가 깨실까 걱정되어 이불로 작은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속삭이듯 영어로 설명했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만족스러운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합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온 학생들, 대형 기업의 연구원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대회 측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소영님의 참가비 면제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프로젝트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이 첫 심사를 통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니요. 마을회관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옆방 이장님을 깨울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화상 인터뷰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5분, 심사위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영어로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영어 발표를 연습했고 읍내 영어학원에 찾아가 원장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무료로 발음 교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네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더 중요해. 인터뷰 당일 마을회관에 일찍 도착해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화상회의 링크가 활성화되자 심호흡을 하고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 구글 AI 연구원, 그리고 환경단체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이어서 영어로도 같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영 씨,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꼬이고 더듬었지만 제 앱과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코드와 수학은 국제 언어니까요. 저희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보다 95%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글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생각해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 농촌에 살고 있고 전기가 불안정하며 오래된 노트북으로 코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환경단체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의 솔루션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탠포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본선에 진출한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 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여행은 비행기 티켓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었고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 인터뷰가 끝나고 이틀 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소영님 축하합니다. 귀하는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선은 한 달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측에서 귀하의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고 또 읽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고요? 게다가 여행 경비까지 지원해준다니.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국? 그렇게 먼 곳에. 소영아, 네 혼자 갈 생각이니? 네, 대회에서 경비를 지원해준대요. 호텔도요. 비행기표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습니다. 비행기 값은 제가 벌어볼게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도 안 가봤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안 갈까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가야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니? 네의 꿈을 향해 가거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야. 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할 것 같구나. 상자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걸 제가 어떡해요? 통장을 내려놓고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미국은 정말 멀고 비행기표도 비싸다고 하더구나.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신 할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소영아, 나 오늘 면사무소에 다녀왔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논, 작은 거 말이야. 그거 팔았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논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래, 내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땅이지. 하지만 할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이 돈으로 비행기표 사고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 사렴. 할머니가 내미신 봉투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돈으로 갚으려 하지 마.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할미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다른 시골 아이들도 도와주렴. 그게 진짜 갚는 거야.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이 없어서 급히 신청했고 비자 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갔습니다. 읍내 영어 학원 원장님이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고 기술 내용 발표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소영, 니는 이미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부담 갖지 말고 경험 자체를 즐기길 바란다. 대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혼자 미국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호텔 체크인은 어떻게 하는지 등 작은 것들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을 뛰어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하지만 소영아,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더 무서운 도전이었어.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이런 성과를 이룬 니라면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이장님이 준비한 마을 봉고차로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소영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밥 잘 챙겨 먹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농촌 소녀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테이프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광활한 도시 풍경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손에 꼭 여권과 입국 서류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회 측에서 보내준 안내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며 다음 단계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고 그 다음 미팅 포인트로 가면 대회 스태프가 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있던 여행객들은 모두 능숙하게 영어로 대화하며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입국 심사관 앞에 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는 심사관에게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참가한다고 더듬거리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당신이 그 농작물 앱을 만든 한국 학생이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가 이곳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자 한소영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대회 측에서 보낸 스태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씨. 저는 스탠포드에서 온 에밀리예요. 비행은 어땠나요? 저도 영어로 길었지만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친절하게 웃으며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 펼쳐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트램을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언덕 위에 화려한 집들. 차 안에서 에밀리는 미국이 처음이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밖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이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달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호화로웠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부터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까지 제가 살던 마을 전체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모든 결승 진출자들이 이곳에 묵는다고 했고 제 방은 22층이라고 했습니다. 22층이라니.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층짜리 면사무소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서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초대형 TV,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 이게 다 저를 위한 공간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환영 만찬이 저녁 7시에 메인 볼룸에서 열리고 그곳에서 다른 결승 진출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잘 쉬라고 인사했습니다. 에밀리가 떠나고 저는 침대에 앉아 잠시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함께 작은 시골집에 살던 제가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호텔 22층에 앉아있다니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방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정장을 입고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볼룸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소 100명은 되어 보이는 인원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었죠. 금발의 키 큰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회 총괄 책임자인 레베카 chen 박사라고 소개했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레베카 박사는 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포드의 학생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 모두가 친절했지만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영어 속도, 기술적인 용어들. 누군가 저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제한된 자원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고 95% 적은 전력으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탁월해요. 대부분의 AI 연구는 무제한 컴퓨팅 파워를 가정하는데 당신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네요. 농업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하버드 학생이 살짝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것들 다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이곳과 다른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회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자기의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지 떠올렸습니다. 소영아, 내가 어디 있든 니는 니야. 비싼 옷이나 비싼 컴퓨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패션쇼나 장비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알고리즘과 아이디어를 선보이기 위해 온 것이죠.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테이프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트북과 내 아이디어가 내 진짜 가치야. 비싼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대회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독특하고 가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캠퍼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회장인 대형 강당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를 위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소영 17번 부스입니다. 저를 위한 부스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태블릿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낡은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습니다. 왜 제공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옆 부스의 참가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리즘을 개발한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은 저를 알고 저도 이 노트북을 알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멋있네요. 진정성 있어요. 개회식이 시작되고 대회 일정이 안내되었습니다. 오늘은 준비와 네트워킹, 내일 오전에 예선 발표, 오후에 결승 진출자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 결승전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캠퍼스 식당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쓰레기장에서 그 노트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고친 건가요? 네, 고장났었어요. 수리 방법을 찾아가며 직접 고쳤죠. 우리는 대부분 뭔가 고장나면 그냥 새 것을 사거든요. 한 참가자는 자신도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며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의 할머니도 농부였다며 제 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당신의 앱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평생 식물 질병과 싸우셨거든요.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점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제 배경과 경험이 이곳에서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멘토링 세션이 있었습니다. 각 참가자에게 산업 전문가가 배정되어 발표를 점검하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멘토는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이 자원 최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자신을 너무 낮추고 있는 것 같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맥락이 당신의 기술적 성취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듭니다.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여 발표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찾은 이야기,
자전거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한 이야기, 한국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들. 저녁에는 대학 캠퍼스 투어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혁신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가들이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햇살이 저를 깨웠습니다. 발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제 차례는 5번째였습니다. 준비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구석에 테이프 조각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발표 시작 30분 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소영아 할미다.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할머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제 전화를? 이장님이 도와주셨어.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할미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한다. 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논을 팔아주셔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소영아. 그냥 네가 항상 해왔던 대로만 하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돼. 통화를 마치고 얼굴을 씻은 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냥 제가 항상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한소영 학생의 저전력 최적화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발표입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에는 약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심사위원들이, 그 뒤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소영입니다.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왔습니다. 첫 문장부터 약간 더듬었지만 준비한 대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멘토의 조언대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제 할머니가 농사 짓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물 질병을 눈으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고 저는 그걸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쓰레기장에서 노트북을 발견한 이야기, 그것을 수리하고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했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죠. 기술적인 내용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떨림없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밤낮으로 연구한 분야였으니까요. 기존 딥러닝 모델은 모든 픽셀을 분석하지만 제 모델은 질병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만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연산량을 95% 줄이면서도 90%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이.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농촌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PC방에서 인터넷이 끊겼을 때 모두 제가 익숙하게 대처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꺼내 주최 측이 제공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발표 자료에 백업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제 알고리즘의 핵심 철학입니다. 발표를 이어갔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 앱이 실제 농가에서 활용된 사례와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한국 농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질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을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전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이 기술은 원격 의료, 재난지역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심사위원장인 스탠포드 교수가 던졌습니다. 한소영 씨, 당신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농촌 소녀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후 결승 진출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20명의 참가자 중 5명만이 다음날 있을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MIT의 제임스 킴, 하버드의 소피아 로드리게즈, 스탠포드의 마이클 첸, 인도 공과 대학교의 아르준 샤르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한소영 학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승전 날 무대 위에서 제 이름이 소명되었습니다. 이번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의 대상은 한국에서 온 한소영 학생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맞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바라본 객석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테슬라의 AI 개발 총괄 책임자까지도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학생,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영광을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할머니는 제 꿈을 위해 소중한 논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취재진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CNN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느낌이 어떤가요? BBC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신없이 질문에 답하는 동안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테슬라의 AI 개발 총괄이었습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이 흥미롭군요.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면접 제안이 왔고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 입학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우승했어요.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해냈구나.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단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테슬라 사무실에서 AI 개발 총괄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알고리즘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우주 탐사, 로봇에 적용하고 싶다며 파격적인 인턴십 및 협업 제안을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는 창업하면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화를 주셨고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개발 연설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제안 속에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제안들, MIT의 장학금, 창업기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고향 마을의 작은 학교, 컴퓨터 한 대 없는 교실, 그리고 제게 꿈을 가질 용기를 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제안들은 매력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을 밝혔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코딩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재단에서는 농촌 기술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을 약속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많은 제안과 가능성 속에서 마침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전화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소영아,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할미는 늘 응원한다. 프레스티지 호텔 컨퍼런스 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떨리는 농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놀라운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안이 영광스러웠고 그 어떤 것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MIT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글 재단과 협력하여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방학마다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 마을과 주변 농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저전력 컴퓨팅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즉각적인 고액 연봉 대신 학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MIT에서의 교육은 제가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교육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MIT 학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소영 씨, 당신의 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MIT는 당신의 글로벌 농촌 코딩 이니셔티브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구글 재단의 대표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니셔티브에 향후 3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필요했습니다. 테슬라의 AI 개발 총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육은 언제나 좋은 투자죠. 우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MIT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학마다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교실도 열 거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아, 할미는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늘 사랑한다. 그런데 MIT가 뭐 하는 곳인지 할미는 잘 모르겠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할머니.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큰 대학에 간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근데 학비는 어떻게 하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제 프로젝트에 후원도 해주기로 했어요. 구글? 그게 뭐 하는 회사니? 인터넷 검색하는 회사예요, 할머니. 아, 맞다. 제가 방학에 돌아오면 할머니께도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고향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 한소영을 환영합니다.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농촌 코딩 캠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 마을 회관에서 2주간 코딩 캠프를 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과 인근 학교 아이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노트북 20대를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애들도 소영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없는 애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장비는 캠프에서 제공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이에요. 코딩 캠프 첫날, 2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무슨 코딩이냐며 무시당했던 그 아이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자라며 많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 한계가 오히려 저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캠프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다른 학생은 가족 농장의 물주기 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부모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소영 언니처럼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이 작은 앱은 시작에 불과해요. 언니가 MIT에서 돌아오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소녀의 눈빛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MIT 입학을 준비하며 할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오랜 방식으로요. 소영아, 네가 이 마을 아이들에게 한 일은 정말 대단하다. 할미가 늘 말했지. 성공한 사람은 혼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할머니, 제가 MIT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이곳에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세계 최고의 코딩 학교를 세울 거예요. 할미는 내가 그럴 거라 믿는다. 네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으니까.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고향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제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노트북 한 대로 시작된 여정. 그 작은 시작이 이제 세계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결을 제가 자란 작은 농촌 마을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쓰레기장에서 건진 노트북 한 대,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만든 전기, 그리고 300명 앞에서 울린 기립박수. 기존 딥러닝 대비 연산량 95% 절감, 정확도 90% 유지.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대상. 테슬라 AI 총괄이 코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팀 20명이 6달간 해결 못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골 여학생이 무슨 코딩이냐던 그 교실에서 새벽 2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묵묵히 페달을 밟으며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그 코드 앞에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꿈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아이에게 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